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기기인데요. 그만큼 업무적으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윈도우 11 기준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두 누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메뉴가 나오죠. 휴대폰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전화 걸기, 대화 계속하기, 휴대폰 알림 보기 등 다양한 휴대폰의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되겠죠. 지금 컴퓨터에서 쓰는 계정이 이 계정이죠. 스마트폰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계정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 계정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스마트폰 계정을 확인할 때는 설정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스마트폰 계정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가지 계정이 동일해야만 돼요. 자, 우선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컴퓨터에서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본인 확인하라고 하죠. 자, 저는 핀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핀 번호 외에 비번을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앱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휴대폰 연결이 여러분 기기와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설정 들어오신 다음 기기 간 연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지금 사용 안 함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중으로 바뀌게 되고요. 연결된 계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기 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액세스 권한 부여라고 하죠.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컴퓨터에 표시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알림이 올 경우도 있고 알림이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볼 수도 있죠. 여기서 건너뛰기를 하면 나중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직접 바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설정을 해볼까요? 모바일 장치를 와이파이에 연결하거나 모바일 데이터를 통한 동기화 허용이죠. 연결 설정 열기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를 와이파이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동기화한다고 하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통신사의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동기화할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기종이 나오고요. 연결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스마트폰의 남은 배터리량도 보이게 되고요. 와이파이 신호, 블루투스 신호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물론 내가 여기서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ib교육.com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들어오게 되겠죠. 마치 카톡 창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라고 나오죠. 스마트폰을 이 컴퓨터와 연결하고 전화 걸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겠죠. 자, 페어링 시작 누르겠습니다. 자, 권한 설정 필요하다고 하네요.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허용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허용합니다. 그러면 장치가 연결되죠. 자, 이제
같은 번호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에서 예 눌러주시고요. 스마트폰에는 등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페어링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통화 내역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에서도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컴퓨터에 스피커와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보면 통화 버튼이 나와요. 자, 이 버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창이 뜨게 되죠. 여기서 상대편이 전화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키패드 누르면 컴퓨터 모니터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전화를 끊겠습니다. 물론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의 사진들을 컴퓨터에서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작은 스마트폰에서 사진들 확인할 필요 없이 넓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열었을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간단히 꺼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붙여넣기로 간단하게 복사해 올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도 금지 표시가 나오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복사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가져올 수 없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돼서 컴퓨터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옮길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에 얹게 되면 마우스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돼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에서 갤러리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전송된 사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미러링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미러링 화면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은 앱 눌러보겠습니다. 이 앱에서는 휴대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모든 앱이 나오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하는 앱은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이버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되면서 그러면 스마트폰이 미러링된 화면이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휴대폰 이용하듯이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편집을 하실 때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답답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큰 컴퓨터 화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은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간 다음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키워줄 수가 있죠. 자, 큰 상태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휴대폰과 컴퓨터의 연결을 끊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연결됨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켬이라고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꺼주시면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컴퓨터와 휴대폰이 연결이 되면 휴대폰에서 웹 검색을 하다가 이어서 컴퓨터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 그 검색 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크롬을 연 다음 이렇게 웹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컴퓨터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해당 컴퓨터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해당 웹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웹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컴퓨터에서 이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컴퓨터에서 바로 이어서 해당 페이지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최신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 기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업무 보시는 분들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하는 앱이 스마트폰 스캔 앱인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최강 스캔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PDF 스캐너라고 있죠?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실행합니다. 그러면 조치, 스캔, 화이트보드, 명암, 사진 이렇게 5가지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스캔 앱의 최강자인 만큼 무엇이든 스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셔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치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 스캔이 있죠. 자, 텍스트는 글씨를 스캔하는 것이고요. 표는 문서에 있는 표를 스캔하는 것이 되겠고요. 읽기는 원하는 문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QR코드가 있죠. 자, 텍스트부터 스캔을 해볼까요? 스캔하기 전에 우선 상단에 있는 영어를 누르시고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와 인쇄된 텍스트라고 하죠. 아래쪽에서 한국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캔할 경우에는 미리 언어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자,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책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스캔을 해보도록 할까요? 위쪽에 있는 이 사진들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미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놓은 사진을 스캔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치 상태에서 텍스트의 셔터 버튼이 있죠. 셔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사진이 수직인지 확인하라고 하죠. 우측에 보시면 회전 기능과 확대 기능이 있죠. 회전을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은 다시 찍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찍기 기능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역 확대인데요. 문서의 상하 좌우 코너 부분을 알아서 잡아주게 되는데 좀 더 넓게 구역을 잡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구역이 원래 구역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누르면 스마트폰이 설정한 구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토 및 편집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게 돼요.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한 다음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텍스트 스캔 기능은 한글보다는 영어일 때 좀 더 완벽하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 표를 보도록 할까요? TV 설명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할 때 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옮겨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 일일이 다 만드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스캔 앱으로 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오죠. 자, 상단에 변 부분을 잡고 표의 구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려주겠죠. 자, 이 부분도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토 및 편집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추출을 해준다고 하죠. 자, 어때요? 표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오죠. 하지만 제일 위쪽은 4칸이지만 아래쪽은 합쳐져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따로 합쳐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 이 내용을 구글 문서라든지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붙여서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읽기 기능인데요. 가끔 책을 읽어주는 그런 앱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읽기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바로 사진이 찍히고요. 검토 및 편집 누르시면 해당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전부 텍스트로 전환이 됐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부부를 조사한 결과 그는 언제나 임을 허위로 기재한 시걸이 발견되었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읽어주게 되죠. 자, 한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를 읽어볼까요?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영어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위치를 시킨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을 잡아주겠죠. 그 다음 검토 및 편집합니다. 그러면 바로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uscle Nor is the woman in the 1902 portrait, as Clint sees her. 영어는 전혀 잘못 들어오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문서의 내용을 전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음성 설정을 누르시면 읽어주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느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리고 음성도 여성과 남성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연락처죠. 연락처는 명함을 스캔할 때 이용하게 되고요. QR코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QR코드 스캔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QR코드는 보통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거나 링크를 연결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사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QR코드가 있죠. QR코드 비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R코드로 스캔한 정보가 여기 나오게 되죠. 보통은 링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터치해서 해당 링크로 들어간 다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치에서 나온 내용들은 스캔앱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스캔 기능은 문서나 책을 스캔을 해서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오래된 문서나 계속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서들은 스캔앱을 이용을 해서 PDF로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캔을 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죠.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처리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보이게 되죠. 자, 구역을 적당하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검토 및 편집을 누르면 바로 PDF로 전환이 되고요. 종료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PDF 선택을 하면 PDF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워드를 선택하면 OCR 문서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선택하면 파워포인트 문서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문서로 전환을 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PDF를 여러 개로 묶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문서를 놓고 다시 한번 스캔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스캔한 부분이 여기 있고요. 지금 스캔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찍힌 부분을 전부 PDF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또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시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문서나 책을 PDF로 묶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문서라든지 책 같은 경우에는 PDF로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이트보드가 있는데요.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화이트보드에 쓴 내용들도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함도 PDF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사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갤러리에 있는 문서를 첨부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아래쪽 좌측에 있는 갤러리 버튼 누르시면 갤러리에 있는 문서도 PDF 문서에 첨부할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스캔한 세 가지가 위에 올라와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것을 또 선택하면 4로 바뀌게 되면서 해당 사진도 PDF로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빨간색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검토 및 편집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4분의 4라고 바뀌었죠. 자, 아까까지는 3이었죠.
4분의 4라고 바뀐 다음 다시 정렬 버튼을 누르시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종료합니다. 자, 사진 처리가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속도가 느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속도가 빠르면 좀 더 빨리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스캔앱의 최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캔앱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전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편리한 기본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알면 편리한 기본 기능을 모르고 찍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셔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밀게 되면 연속 촬영이 되죠. 자, 밀어 볼게요. 셔터를 그냥 누르시면 사진이 찍히지만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연속으로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찍으면 100장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연속 촬영한 100장의 사진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갤러리 버튼 누르시면 지금 찍은 100장의 사진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진들이 쭉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가 체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려받기를 하면 이 한 장의 사진만 저장할 수 있고요. 선택하지 않은 사진 모두 삭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되겠죠. 특히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일일이 동영상을 또 누르시고 하지 마시고요.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영상을 찍을 수 있죠. 자,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사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일이 동영상, 사진 바꾸지 않아도 셔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전환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사진에서 아예 동영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도 동영상을 누르지 마시고요. 사진을 터치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떼게 되면 아예 동영상으로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멈추고자 할 때는 멈춤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 사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셔터를 누르고 기다리면 그 시간 동안만 동영상으로 찍히는 것이고요.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아예 동영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상을 찍는 도중에 사진을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도중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에서 사진이 찍히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또 사진이 찍히게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져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중간중간 좋은 컷이 있으면 찍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버튼이 있죠. 자, 이게 필터인데요. 필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필터와 얼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필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풍경 사진 찍을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죠. 겨울, 밝은, 그 다음 흑백 사진도 찍을 수가 있죠. 분위기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필터를 이용을 해서 찍을 수가 있고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얼굴을 누릅니다. 그러면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죠. 자, 보통 얼굴은 부드럽게로 놓고 찍으면 아주 이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얼굴 톤도 조절할 수 있고요. 턱선이라든지 그 다음 눈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부드럽게나 톤을 이용을 해서 찍으시면 좀 더 깔끔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얼굴 필터를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부드럽게나 또는 톤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로 조절을 해주시면 연예인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사진 찍기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가로 세로 B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4:3으로 되어 있는데요. 16:9, 1:1 또는 풀에 맞춰서 찍으시면 여러분이 어느 용도로 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채우는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은 보통 SNS에 많이 쓰는 사진이죠. 자, 그 다음 16:9를 이용하게 되면 TV나 모니터 화면 사이즈가 되죠. 보통 영상 사이즈라고 하죠. 자, 그 다음 4:3 사이즈는 일반적인 사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찍은 사진, 영상을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서 정확한 가로, 세로, B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목적한 곳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12M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요. 50M, 200M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50M, 그 다음 200M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의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지죠. 자,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12M으로 찍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진을 프린트 한다거나 또는 인쇄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50M으로 두고 찍으시는 게 좀 더 결과물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200M이면 더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12M이나 50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일반적인 SNS용 사진은 12M이면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 앞서 설명드린 셔터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연속 촬영이 되는데요. 이 연속 촬영을 GIF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진 부분에 촬영 버튼 밀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GIF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셔터를 누르고 아래로 당기면 GIF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터치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IF 이미지가 나오죠. 보통 움짤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움직이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아주 재밌게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되면 연속 촬영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미리 설정해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이 설정해서 촬영 구도 추천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구도를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잡아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촬영 구도 추천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구도를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충만 찍더라도 깔끔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구도 추천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베스트 샷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중간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흰색 동그라미에 겹쳐지면 최적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얀색 동그라미에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도가 정확하게 맞게 되면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확한 구도가 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좀 더 좋은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도 추천 기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추천하는 구도로 찍어주시면 사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사진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기본 키보드인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실 텐데요. 이용하시다 보면 작은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게 되고 오타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를 이용하실 때 오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팁과 키보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입력창을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일단 입력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잘못 입력된 부분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커서를 해당 부분까지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터치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손을 움직이게 되면 커서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원하는 곳에 간단하게 커서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반갑습니다라고 또 입력했습니다. 자, 커서를 이번에는 윗줄 아랫줄로 움직여 볼게요. 스페이스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터치한 손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커서가 위아래줄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커서 이동할 때 손으로 터치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커서 이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이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죠. 이 글씨와 키보드를 좀 더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혹시 상단에도 톱니바퀴 설정이 안 보이고 스페이스바 옆에도 안 보이시면 스페이스바 바로 좌측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삼성 키보드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라고 나오죠. 자, 글자 크기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죠. 자, 글자가 너무 작아지면 보기 힘드니까 글자를 좀 더 키워주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자체의 크기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위쪽에 보시면 크기와 투명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크기와 투명도는 키보드 크기 조절이라는 메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투명도로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기종이나 원 UI 버전에 따라서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키보드가 좀 더 커지게 되죠.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좀 더 작아지게 되죠. 자, 최대한 크기를 키우면 키보드를 좀 더 크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키보드 샘플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 스페이스 키 스타일로 가셔서 일반과 이메일 주소 입력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침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마침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끕니다. 그러면 마침표가 없어지는 대신 여기에 엔터키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메일 주소 입력이라고 있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때 이메일 주소 입력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입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닷컴에 체크를 해주시면 아예 닷컴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일일이 닷컴을 입력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웹 주소 입력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점이 또 있네요. 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는 점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kr, oa.kr, net, edu, com, co.kr, go.kr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웹 주소 입력에도 마침표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에도 마침표가 있고 일반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마침표의 기능이 다 달라요. 웹 주소에 점도 끄고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입력도 끄고 일반만 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르고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일반을 끄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을 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터넷 주소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웹 주소 입력에서 켜고 누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기본 주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다시 켜줍니다.
그러면 www 점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인터넷 주소 입력을 할 때 www 점을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맞고 편리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맞춤표를 없애게 되면 맞춤표는 어떻게 찍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맞춤표를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찍게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기타 입력 옵션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 입력을 하실 때 스페이스 바를 2번 누르면 마침표가 입력이 되겠죠. 문자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 바를 2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침표 들어가고 한 칸 떨어지게 되죠. 문장을 입력할 때 마침표 다음에 스페이스 바로 한 칸 띄우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 바 2번 눌러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마침표 버튼이 있더라도 이 스페이스 바를 2번 누르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오타날 가능성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맞춤표 버튼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터라든지 그 외에 기호가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스페이스바만 2번 터치하면 간단하게 맞춤표 찍고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가시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언어 변경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를 변경할 때는 여기 있는 언어 변경 버튼을 터치해서 언어를 변경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버튼이 작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버튼이나 위쪽에 있는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언어 변경을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언어 버튼이라고 나오고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바를 살짝만 밀어주면 언어가 변경이 돼요. 자, 물론 언어 버튼과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불편하죠. 버튼을 2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로 설정하니까 스페이스 바에 잉글리시라고 나오네요.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주면 한국어와 영어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문구 추천인데요.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가장 근접한 단어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앞서와 같이 안녕하세요로 잘못 입력을 했을 경우 아래쪽에 보면 문구 추천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철자법이 바로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걸 선택해 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자, 이번에도 오타를 입력해 봤는데요. 오날도라고 잘못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근접한 오늘도, 오늘두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문구 추천을 이용을 하면 오타가 났을 때도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겠죠. 오타 자주 나는 분들은 문구 추천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문구 수정 제한인데요. 자, 이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 철자를 빨간색 밑줄로 표시하고 단어를 제한한다고 하죠. 자, 이것은 긴 문장을 썼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한국어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다시 문자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타를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휘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을 잘못 입력한 텍스트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철자법으로 아래쪽에 나오죠. 터치하고요. 저휘 채널 또 터치하고요. 저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긴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오타들을 한눈에 보고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문장 입력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단축어가 되겠습니다. 자, 단축어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몇 가지 해뒀는데요.
평상시에 계좌번호 같은 것들 전송할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주 쓰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고요. 단축어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축어로 입력을 해 두는 거죠. 저는 계좌번호에 기억과 지읒을 입력을 해 두고요. 여기에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 주소에 단축어는 미음, 이응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서울시 단축어를 시옷, 이응, 시옷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단축어만 입력하면 바로 계좌번호나 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계좌번호 단축어 기억, 지읒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좌번호 바로 나오네요. 터치하면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 서울시 단축어죠. 서울시.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고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말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오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축어 같은 경우에는 계좌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좌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음만 써주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도 매일 쓰지 마시고요. 미음, 이응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여러분이 메시지나 문자를 입력을 하실 때 영어로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한글로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된 단축어를 이용을 하면 언어를 영어로 바꾼 다음 입력을 해야 되죠. 한국어 입력 도중에 간단하게 입력을 할 경우에는 한국어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따서 단축어를 지정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축어 지정은 단축어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어를 입력합니다. 주소에 지읒, 시옷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전체 문구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고 추가만 눌러주시면 바로 단축어 등록이 됩니다. 이 단축어를 잘 이용 안 하시는데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키보드의 오타를 최대한 줄이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설정하셔서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현대의 필수 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스마트폰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배터리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용하는 기기들 중에 배터리를 이용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죠. 이 배터리 체크를 위해서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기기를 따로 구매를 하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기가 없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납작한 부분이 있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죠. 자, 이 플러스 극을 스마트폰에 대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밀어주면 바로 반응하죠.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았을 경우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면 바로 반응합니다. 자, 꺼볼까요? 자, 이 잠근 상태에서 두 번 터치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고요. 자, 밀고 그 다음 패턴도 그려주죠. 그러면 바로 반응하죠. 자, 이렇게 원하는 앱을 터치해도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배터리가 많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약간의 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터치해서 반응이 되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의 배터리 잔량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반응이 빠르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가져다 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버려야 되겠죠. 자, 간편하게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저기 한참 찾으시는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빅스비부터 활성화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그리고 빅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소리 등록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 다음 빅스비 호출을 하이 빅스비 설정을 하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호출을 할 때 잠금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로 있더라도 하이 빅스비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박수 소리 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자동 회전 두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여기 회전 기능이 있죠. 자, 회전 기능을 켜게 되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홈 화면 자체를 회전해서 쓸 일은 잘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전화기를 이용할 때도 전부 회전이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도 계속 회전이 된 상태죠.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영상 볼 때만 이용하게 되는데 홈 화면, 잠금 화면, 전화기, 메시지 화면에서도 전부 회전이 되면 불편해요. 이럴 때는 영상 볼 때만 회전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여기 있는 회전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으로 돼 있지만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전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홈 화면 끄세요. 잠금 화면도 끄고 음성 통화 화면도 끕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홈 화면은 회전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경우 간편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바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는 홈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다 보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축소 버튼 누르고 하실 필요 없이 우측 끝부분 터치해서 밀어주면 홈 버튼 나오죠. 홈 버튼 눌러주게 되면 홈 화면은 이렇게 세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복잡하게 가로 세로 돌리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자동 회전 이용을 하시고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은 전부 끄고 이용하시면 영상 볼 때만 회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앱 이용을 하실 때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 해당 앱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열려 있을 경우 보통 모두 닫기로 닫아주죠. 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앱은 또 앱을 실행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자주 이용하는 앱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앱을 실행해 볼게요. 열려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자, 여기서 카메라를 자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 앱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매번 다시 실행을 시킬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앱 상단에 있는 배지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최근 앱에 열어두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면 고정이 돼서 모두 닫기를 하더라도 그 앱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앱들 마음대로 이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열려있는 앱 버튼 들어가서 모두 닫기 해주셔도 설정한 앱은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검색들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정보나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거나 또는 복사해서 저장을 해 놓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캡처해서 사이트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를 보다가 이 키보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 쇼핑 사이트로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일일이 주소를 적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캡처만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캡처 방법인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눌러서 캡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캡처한 사진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캡처한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아래쪽에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웹사이트 주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죠. 일일이 사이트명 적어 놓거나 복사해 놓지 마시고 캡처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외출을 하려고 보면 항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에 충전기에 연결하고 충전량만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빨리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충전을 하면 원래 충전 속도의 20에서 30%는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50% 정도만 충전이 돼도 외부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그런데 10%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어요. 50% 충전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15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충전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스마트폰 활용 팁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